2, 3, 4, 5, 6, 7색이 이렇게 밑으로 돼 있죠? 네. 표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옆으로다가 밑으로 돼 있으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시대별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미 다 했던 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표로. 그럼 맨 오른쪽은 어때요? 삼국간의 싸움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때 고대역과로 출발 기억나세요? 네. 백제는 언제 출발했다고? 고이왕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백제는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더라. 됐죠? 왜 백제가 체제를 빨리 정비했을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의미. 외울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백제는 뭐 때문에 빨리 체제를 정비했다고요? 토착 세력과 이민족 세력과의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법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가 되면 누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체제를 먼저 정비했던 백제가 빨리 전성기에 돌입한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체제가 정비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전성기가 옵니다. 전성기. 그죠? 그래서 근초고왕 때 여러 가지 업적들, 특히 근초고왕 업적 가운데 뭐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디를 점령했다고? 요소원, 산둥지방과 일본에 진출했다. 또 고구려를 쳐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폐사시켰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근초고왕 업적 잘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신라는 기본적으로 내무왕 때 출발하더라. 기억나시죠? 내무왕과 고구려 어느 왕이 겹쳐요? 광개토왕이 겹치죠. 이들 관계를 아세요? 광개토왕이 누구를 도와줬다고? 내무왕을 도와줬죠. 마치 미국이 우리 남한을 원조해 준 것처럼 원조를 받다 보니까 신라는 누구의 간섭을 받더라? 고구려 광개토왕의 간섭을 받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국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세기는 누구 전성시대? 고구려 전성시대죠. 왜냐하면 소수림왕 때 체제를 정비하고 이미 4세기 말 광개토왕 때부터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더니 장수왕 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문자명왕이라고 그랬죠. 문자명왕 때 최전성기를 구가하더라. 이 장수왕한테 죽음을 당한 게 누구라고? 오른쪽에 계로왕, 관계. 그죠? 근초고왕이 고구려 누구를 죽였다고요? 고국원왕을 죽이고, 왕이 왕을 죽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몇 번 안 됩니다. 우리 삼국 역사에서도. 그죠? 그래서 근초왕이 고국원왕을 죽이고,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신라 진우왕이 백제 성왕을 죽이고,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서로 죽인 게 막 싸워서 엄청 많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로 넘어갔습니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지정왕 때 중국식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 전까지는 왕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죠? 마리간이었죠. 거서관, 차창, 이사금, 마리간 해서 마리간이었죠. 마리간이다가 비로소 왕이라고 부른 때가 언제부터?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나라의 이름도 신라라고 고친 때가 지증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그 유명한 이천원의 순교 이후에 불교를 공인하고, 그러면 체제가 정비되겠죠? 체제 정비 이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전성기가 옵니다. 진왕 때. 진왕 때 영토 정복사 한강역을 차지했다. 백제 성왕과 싸워서 한강 전체를 다 먹었다. 아시죠? 자, 이때 6세기 고구려는 수나라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612년 살수 대첩이죠. 기억나죠? 살수 대첩이죠. 몇 세기에 그러니까? 7세기 초입니다. 7세기 초. 그래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대파. 수나라가 일찍 망하고 그 다음 누가 온다고요?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누구? 안성 싸움에서 누구라고요? 사람? 네? 양만춘입니다. 사람 양만춘을 기억하실 거.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3쪽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신라를 마저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저 뒤로 넘어가서 옆 페이지를 보시면
그 61페이지를 좀 보세요. 61페이지. 거기 보면은 신라 사회의 변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칠판이 너무 작아서 판서를 안 하고 책을 통해서 볼 테니까 거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이. 알겠죠? 그래,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보겠어요.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진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표 찾았어요? 네. 다시 합니다.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다. 누가 나눴다고요? 삼국사기가 나눴어요? 김부식이 나눴어요? 김부식이 나눴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잖아요. 김부식이 나눴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상대는 언제부터냐? 박역거세로부터 언제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중대는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왕의 혈통에 따라서 나눴어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왕통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혈통에 따라서 왕통에,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다가 이렇게 딱 써서 삼국사기는 우리가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라고요? 왕의 혈통에 따라서다. 왕의 혈통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는 누구예요? 내물계가, 그죠? 내물계 김씨가 왕위를 계승할 때입니다. 알겠어요? 중대는 누구예요? 중대는 무열계 김씨가 왕위를 계승할 때입니다. 알겠죠? 신라 상대는 물론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박역거세, 석탈해, 김할지 이렇게 김씨들이 있었죠. 박석김이 교대교대로 왕에 먹었죠.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라고요? 내물계 김씨, 특히 이 중에서도 성골이 왕을 했을 때,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을 했을 때, 우리가 신라의 왕족들을 모조리 다 볼까요? 다 볼까요? 박역거세 박씨가 있죠. 석탈의 석씨가 있죠. 김할지 김씨가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무열계 내물계 김씨가 있는데, 내물계 김씨. 자, 이 내물계 김씨가 왕을 하면서 반드시 부인은 박역거세 집안에서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 왕족이 결합해. 그래서 자식이 생겼어요. 이 자식이 뭐예요? 성골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왕족일 경우만 성골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자식도 또 누구한테서 여자를 데려오겠어요? 이 사람은 성씨가 뭐예요? 김씨잖아요. 다시 부인은 어디서 얻어요? 다시 또 박씨 집안에서 부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자식이 생기죠? 그럼 얘도 뭐예요? 성씨가? 김씨죠. 얘도 뭐예요? 성골이에요. 아버지는 내물계 김씨, 어머니는 박역거세 박씨.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집단을 뭐라고? 성골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야? 나머지 따로따로는 애들을 따로따로는 진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박씨하고 아버지가 박씨인데 어머니가 양씨다.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아버지 성씨를 따서 박씨죠? 근데 어머니가 진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그냥 진골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골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 내물계 김씨하고 박역거세 박씨하고 이렇게 남자는 내물계 김씨, 여자는 박역거세 박씨. 여기서 데려와서 나온 이 성골만 왕을 한 때가 언제다? 상대였다. 신라 상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물왕이 왕하기 이전에는 이것도 없었고 그냥 박씨 석씨 돌아가면서 왕했었고, 그도 이렇게 이런 혈통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될 때 이때를 상대라고 하고 주로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위를 독점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물계 김씨 성골 왕위가 언제 단절됐다고요? 진덕 여왕 때 단절됐어요. 진덕 여왕하고 선덕 여왕하고 자매지간이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때요? 이런 혈통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열계 김씨 가운데 무열계 김씨로부터 왕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대입니다. 중대는 그래서 무열계 김씨, 김춘추의 후세들이죠. 알겠죠?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 무열계 김씨, 김춘추 때부터는 여자를 꼭 박씨에서 데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지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면 돼. 근데 그 전 임금들은 어떠냐? 반드시 여자를 박씨 집안에서 데려간다는 옵션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략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 정략 결혼을 할까 이때? 왕권이 강하니까 약하니까? 약하니까. 알았어요? 처갓집 힘을 빌려야 왕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략 결혼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전혀 이해를 못하고 보니까. 정략 결혼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했어요. 혹시 나를 혼돈으로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왕권이 강해졌다 않겠다? 김춘추 때는 왕권이 강해졌다 않겠다? 강해졌어요. 내가 처갓집 힘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가난하지만 공부 못하지만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다가 결혼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열계. 그러니까 무열계 김씨가 왕위를 독점할 때가 언제다? 중대. 왕권이 강했다 않겠다? 엄청 셌다. 알겠죠? 이때를 전제왕권이 강화된 전제왕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전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김춘추 무열계 왕의 마지막 임금 누구라고요?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이 피살당했어요. 선덕왕 김양상한테. 선덕 여왕 말고 남자 선덕왕이 있습니다. 이 신라 하대 최초 임금이 선덕왕인데 얘가 무열계겠어요? 내물계겠어요? 내물계예요. 내물계. 알겠죠? 그래서 내물계 김양사이가 선덕왕으로 오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물계하고 무열계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붙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원창의 반란이 일어나고 무열계 왕족인 김원창이가 여기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김원창의 난, 그 아들 김범문의 난, 김주원의 난 계속 이렇게 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면 150년 사이에 무려 왕이 20명이나 교체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왕 한 명당 평균 재기간이 7, 8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 목숨이 어때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자다 일어나면 왕이 목이 잘려 있어. 누군가 반란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 자리에 오르면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충성을 다하지 못해요. 내가 이놈한테 충성을 다하다가 왕이 잘리는 순간 나도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사람은 누구라고? 김부식이었다. 그 책 어디에서? 삼국사기에서. 됐죠? 이렇게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사람은 김부식이고 그 김부식이는 왕의 혈통에 따라서 내물계냐 무열계냐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삼국유사. 누구예요? 사람? 이련이죠. 고려시대 승려 이련입니다. 충렬왕 때 이련이죠. 이 삼국유사가 왜 유명하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삼국유사는 어떻게 삼국유사를 알게 됐어요? 이게 최초로 단군신화를 수록했잖아요. 그죠? 단군신화가 수록된 삼국유사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눴네. 신라 역사를. 요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까요? 한번 임금 이름들을 쫙 째려보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불교식 왕명을 사용할 때가 법붕왕 때부터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 그러니까 진덕, 선덕, 진선미 이거 전부 다 불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알겠죠? 진흥왕, 법흥왕 전부 다 불교랑 관련된 이름이에요. 진지왕, 진평왕 전부 다. 알았어요? 진평왕 부인이 누구라고? 마야 부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놓은 거야.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가졌어요. 임금들이. 그러니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때를 뭐라고요? 중고. 그 이전은 고유왕명 시대입니다. 고유왕명 시대.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불교식 왕명이 아니고 언제까지예요? 지증왕 때까지. 지증왕이 지증마립간이었다가 왕으로 바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박역거세 거서관, 그 다음에 남해 차차웅, 그 다음에 유리 이사금, 그리고 내물 마립간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증왕 때부터 비로소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왕명이에요? 고유왕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왕명.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서관이 태양을 상징하는. 알겠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박의 것에 벗어간. 차차웅은 승려의 의미죠. 승려. 즉 중이죠. 중이라는 불교의 승려를 우리말로 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이라는 말의 어원이 차차웅이래요. 이해가 되죠? 차창창창장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차웅이 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중은 승려의 의미다. 이사금은 있다. 계승자. 돌아가면서 왕을 하던 때.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왕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이 대표했으니까, 그 다음에 김정인 네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네가 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데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할까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 합시다. 나이 많은 걸 민증 까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빨 많은 놈. 그래서 이빨 금을 세 가지고 떡을 한번 씹어봐. 떡에 이빨 자국이 딱 생기잖아요. 그 이빨 자국 많은 놈이 왕을 하던 때였어요. 일리가 있나요? 젊어야겠는데. 젊어야 돼요? 많이. 틀리 됐잖아요. 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로웠어요. 봄을 봐도 여러분들은 봄을 몇 번 봤어요? 많이 해봐야 마음 몇 번 봤겠죠? 나는 봄을 59번이나 봤어요. 봄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까?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때는 그래서 농경사회는 다 농경사회.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다 농경사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천대받고 늙은이들이 업신여김 당하기 시작한 때가 70년대부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힘도 못 쓰잖아 옛날처럼. 그래 안 그래? 기억력도 강퇴되고. 근데 농사는 기억력 강퇴 상관없어. 제비가 울어? 좀 있으면 봄이 오겠네. 야, 씨 뿌려라.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겪어봤느니라. 알겠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나 지배 세력이 돼. 우리가 신석시대부터 이런 일이 가능했잖아요.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죠? 그 농경사회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대우를 받아요. 그래 정보 시대가 되면 더 나이 든 사람은 정보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꾸 뒷전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뭐 항상 그 중간 허리 최전성기를 누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금방 밀려납니다. 지금 얘들한테 다 자리를 내주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박받고 핍박하고 너 좀 열심히 해라 하고 있는 걔들한테 나중에 이제 똑같은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복잡하게 하는 게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폴더 정리, 폴더. 그럼 컴퓨터에 그냥 계속 날짜가 좀만 지나면 폴더가 복잡해지고 쌓이고 있던 게 또 여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 정리를 단촐하게 해놔야 삶이 쉬프트해지고 가벼워지고 변화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승자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줄여내고 이 엑셀 같은 거 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엑셀에다 딱 담아놓으면 되게 편하죠. 찾기도 쉽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율정리하고 문제되고 하려면 찾는데 시간이 그냥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 정리를 잘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월이 점점 쌓이면 여러분들의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안 입는 옷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다 버려야 장롱이 좀 편해지죠. 근데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때요? 꼼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삶이 되는데 다시 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거든요. 입금, 이빨금에서 이사금이 나왔다. 연장자한테 왕위를 물려줬다. 마리깐, 이거 말뚝절이 올라선 우두머리 뜻이라고 했죠.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왕권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다가 고유왕명을 쓰다가 지중왕 이후 바로 법풍왕이잖아요. 네. 지중왕 때까지는 거서관이란 그러니까 마리깐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법풍 때부터 중국식 왕이라고 쓰고 이 법풍이라는 이것이 불교식 왕명이다. 알겠죠? 언제까지? 진덕 여왕 때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을 뭐라고? 상고. 법풍왕 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는 뭐라고? 중고. 그리고 중국식 시호를 써서 죽은 다음에 임금한테 이름 붙여주는 거 뭐라고요? 무열. 이게 시호죠. 묘호기도 하고 시호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열왕 경순왕 이게 경순왕 때까지 전부 다 이 왕 앞에 붙은 이것이 불교식이 아니라 무열 또는 경순 또는 경덕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중국식 시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은 때가 언제라고요? 하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눴다. 신라 역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상고, 중고, 하고는 삼국 유사에서, 상대, 중대, 하대는 삼국 사기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토지 제도를 좀 봐줘. 토지 제도. 자, 신라 상대 때는 이해가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알겠죠? 위에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왔으니까 신라 상대 때는 토지를 어떻게 나눠줬냐? 노급이라고 해서 나눠줬습니다. 시급이라고도 했어요. 알겠죠? 관료한테 주었냐 또는 관료 왕족 진군한테 주었냐에 따라서 장군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었냐에 따라서 시급이라고 하고 노급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귀족에게 무조건 주었던 토지가 뭐라고요? 노급이었어. 노급. 그래서 노급은 신라 상대 토지 제도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다도 반드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 우리가 지금 김구식의 삼국사기에서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는데 과연 이것이 왕의 혈통에 따라서만 왕통을 기준으로 해서만 나눴겠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지면 왕권의 세기가 달라진다. 알겠죠? 그래서 신라 상대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왕의 힘보다 귀족들의 힘이 더 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귀족들의 대표인 누가? 화백회의 의장인 누가요? 상대 등이 뭘 맡았어요? 수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권한이 세겠죠. 이해하겠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귀족 연합 정치를 시행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귀족들의 힘이 센데 중대가 되면 왕권이 완전 강화되더라. 누구에 비해서? 귀족들의 권한에 비해서. 기억나세요? 이때 이 왕은 누구라고요? 오로지 누구라고요? 무열계 왕입니다. 무열계 김씨만 해당되는 게. 알겠죠? 나머지 박씨, 석씨, 또 다른 내물계 김씨 이런 사람들 그냥 귀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복잡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다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대표인 상대 등은 수상에서 잘려요. 수상을 누가 하느냐? 이 무열계 김씨의 왕의 동생이나 왕의 조카나 왕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들이 이름이 뭐였냐? 집사부의 우두머리직을 맡았다고 해서 시중이라고도 하고 중시라고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집사부 시중이 수상을. 그러니까 상대는 수상이 상대등이었는데 중대는 수상이 뭘로 바뀐다고? 시중으로 바뀌었다. 그 수상 혈통이 뭐냐? 무열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나란 일을 무열계 집안에서 다 해먹었다. 왕도 무열계, 수상도 무열계니까. 됐죠? 이렇게 왕권.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한다요? 왕의 권한이 전제적인 권한이 됐다. 왕권 전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이게 뒤집어져서 왕권보다는 다시 귀족권이 강화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화백회의의 의장인 누가? 상대 등이 수상을 맡겼죠. 이처럼 신라 수상이 상대 등이 수상이었냐 집사부 시중이 수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왕권의 변화가 옵니다. 이거랑 연동시켜서 이거랑 함께 토지 제도도 봐라. 토지 제도도 신라 상대는 힘센 놈들인 이들에게 뭘 줬다고? 노급을 주었었는데 너네들이 뭔데 노급을 갖고 있어라고 무열계 김씨 누가? 신문왕이 노급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대신 뭘 줬냐?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내 신하, 내 관료들한테만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뭘 줬어요? 관료전을 지급했겠죠. 그죠?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관료전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되게 누구냐면 육두품들입니다. 집사부에 소속된 육두품들이에요. 알겠죠? 그 집사부 육두품들의 대빵을 뭐라고요? 시중. 집사부에 소속된 육두품들을 뭐라고? 시랑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육두품들이 통일신라 중대의 왕권 전제하에 반발했을까요? 기여했을까요?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국왕에 대한
국왕에 대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언을 하고 정치적 조언을 했습니다. 서로 무슨 관계? 협력 관계.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참모 역할을 했어요. 누가요? 육두품들.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육두품과 왕권이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때요?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됐었는데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없었던 노급이 부활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급은 누구랑 운명을 갖추고 있어요? 상대등왕. 이해되나요? 요 관계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알겠죠? 역사는 변화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 중대, 하대로 가면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 추상이 어떻게 바뀌었니? 터져도 어떻게 바뀌었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서로 권력관계랑 연동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리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요. 원리적인 문제를 설명해주면 역사를 배울 맛이 있다. 역사도 수학처럼 풀리는 맛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재밌어져요. 안 그러면 짜증내요. 애들. 알겠죠? 엄마들은 똑같아요. 안 배운 게 많아지면 짜증나고요. 그죠? 아, 뭔 소리인지 알아듣게 진짜 그러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역사에 호기심 생기고 역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됐죠? 거의 다 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보고 오겠습니다. 자, 52쪽으로 왔어요. 통일신라 발전 그랬죠. 통일 이후의 신라 변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역이 확대되고 인구 증가.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뻔하잖아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야, 통일된 이후에는 통일되기 전보다 신라 영토가 훨씬 더 넓어지고 사람 쪽수도 많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대외관계가 안정되고 생산력이 증가됐다. 강력한 군사력 확보로 그죠? 정적으로 안정됐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번 태종 무열왕의 왕권 전제. 기억나시나요? 내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온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왕권이 전제되었다고요? 신라 중대 무열왕 때부터. 이때부터를 그래서 우리가 중대라고 하더라. 최초의 무슨 왕? 진골 출신 왕.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변화를 묻습니다. 역사는. 그 전 시대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는 표현. 그리고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줘. 쏙쏙 들어줘. 그 다음에 집사부 시정의 기능 강화. 쏙쏙 들어줘. 그죠? 그 다음에 상대 등의 세력을 억제했다. 바로 연동되죠? 다 설명했어요. 감찰기관인 집사부 그러니까 사정부와 외사정이 있었다. 줄만 걸으세요. 감찰기관을 두었다. 감찰기관을 두었다. 중앙은 감찰기관 뭐라고요? 사정부. 지방은 뭐라고요? 외사정. 그랬어요. 외사정. 잠시 옆에다가 쫙 정리해놓고 합니다. 우리가 감찰기관 그러면 관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죠. 이게 감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1호가 뭐예요 지금? 신라에 뭐가 나왔어요? 사정부와 외사정이 나왔어요. 사정부는 뭐라고요? 중앙에 있는. 외사정 뭐라고? 지방에 있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다 해버리자 한꺼번에. 그래야 오래 갑니다. 알겠죠? 세트로 묶어놔야 오래 갑니다. 발해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발해에는 뭐가 있었냐? 발해는 중정대가 있었어요. 고려에도 있었는데 고려 시대는 뭘까요?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조선 시대도 있었는데 조선은 사헌부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때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묶어놓으면 세팅돼서 오래 가요. 세트 메뉴로 묶어두세요. 알겠죠? 역대의 감찰기구죠. 신라, 발해, 고려, 조선의 사헌부. 지금은 이 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하고 있죠. 감사원. 물론 검사들도 하고 있지만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주로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감사원이겠죠. 감사원. 이렇게 감찰기관을 세트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신문왕의 왕권 전제와 별표를 한 2개쯤 해놔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무열왕 때부터 중대로 접어들었고 신라 중대를 중대답게 왕권을 진짜 왕창 강화시켜놓은 임금이 누구야? 누구라고요? 신문왕이야. 신문왕.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보세요. 무슨 왕이라고요? 신문왕이야. 김흠돌 모반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 숙청 줄거세요. 이 말이 나오면 신문왕이에요. 누구 숙청? 귀족 세력 숙청. 알겠죠? 귀족 세력 숙청. 자, 여러분들 엄마 머릿속에 아직도 귀족은 왕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워버리세요. 신라의 귀족은 전부 다 뭐예요? 왕족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신라에서 우리가 귀족이라고 할 때 이 귀족은 2가지 귀족이 있다. 하나는 왕족 출신 귀족이 있는데 그들 성씨가 뭐냐? 김씨, 각씨, 석씨. 이 김씨도 뭐가 있다고? 무열계도 있고 내무계도 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부족장 출신 귀족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육두품이다. 알겠죠? 육두품인데 얘들을 평가를 했어요. 이걸 맞춰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골품 제도예요. 그러니까 왕족과 육두품 간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신분 제도가 뭐라고요? 골품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성골은 왕족들 가운데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징벌을 하고 성골은 뭐예요? 왕족과 왕족이 결합한 특히 누구를? 내물계 김씨하고 다될것의 박씨 얘들이 결합한 경우만 성골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신라 귀족 그러면 얘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왕족 출신 귀족과 부족장 출신 귀족이 따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신문왕 때는 무열계 귀족 이외에 다른 귀족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중앙 정치구를 정비하고 또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했어요. 잘 나오죠? 구주 오소경 줄것입니다. 구주 오소경. 신라는 신문왕 때 지방정을 어떻게?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을 두었어요. 서울이 5개인 셈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이 몇 개죠? 1개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가 몇 개예요? 1개죠, 1개. 그런데 정부 관청은 분산시켜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 때 5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예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도가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도를 그려볼까요? 신라가 이렇게 차지해서 대동강 원산만 이남을 신라가 통일했죠. 그러니까 신라 수도가 여기쯤 청주나 여기쯤 있으면 좋을 텐데 수도가 어디 있어요? 국토의 한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게 경주죠. 그래서 신라 때 수도 이전 운동이 전개됐어요.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 이만큼 온 것도 아니고 겨우 옆에 있는 대구 달구벌 천도 계획이라고 그래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수도 천도를 하려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수도를 못 옮기죠. 묘총의 서경 천도 운동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노무현의 수도 천도 운동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세종시로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어요. 행정 수도로 옮기려고 그랬죠. 실패했어요. 이때 신라도 달구벌 천도 계획이 있었고 천도 운동을 했었는데 신라 경주 금성 사람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안 되겠다. 너무나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외곽에 작은 수도를 하나씩 주자 해서 북원경, 그죠? 또 여기 강릉에 동원경, 동원경 원주죠. 원주 동원경 어디라고요? 강릉에. 알겠죠? 그 다음에 충주에 중원경 어디라고요? 충주. 충청북도 충주 중원경. 지금의 충주죠? 그 서쪽에 청주에 서원경을 두었어요. 그죠? 그리고 전라도 어디에? 남원에 남원경. 알겠죠? 그리고 김해에 금강경. 이렇게 오소 하나 이제 없어진다. 이 중에 그 북원경이 없어지고 금강경이 돼요. 이렇게
5개의 수도를 뭐라고요? 오소경이라고 했다. 다시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쪽에 치초를 보완하기, 또 하나는 뭐예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 다시 말하면 옛 고구려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고구려의 땅에 2개, 백제의 땅에 2개, 가야의 땅에 하나, 국토 중심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수도를 편제해서 다스리려, 그 편제한 수도의 수도 편제성을 보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오소경이 있었습니다. 오소경. 기타 국립대학인 국학을 만들었다. 그 위에 보세요. 또 노급을 폐지하고, 중요합니다. 신문학 때 만파식적 알죠? 이 피리를 불면 쳐들어오는 외적도 물러나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태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피리가 있었을까요? 만파식적. 그 다음에 무열계 김씨 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게 됐다. 그렇습니다. 진골 귀족 세력의 약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말? 무열계 이외의 진골 귀족이죠. 알겠죠? 그 앞에다 가로 열고 무열계 이외의 귀족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내무계 김씨, 가야계 김씨. 가야계 김씨는 누굴까요? 김유신 집안이에요. 김유신. 그죠? 그 다음에 가야계 김씨가 김해 김씨죠. 그죠? 김해 김씨. 그 다음에 석씨, 고구려계 귀족은 정권에서 소외되게 됐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육두품 세력의 성장 이해할 수 있겠죠? 육두품 세력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전제왕권 강화를 도왔습니다. 육두품들은 전제왕권 강화를 도왔어요. 그래서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에게 뭘 줬을까요? 임금은 관료절을 지급했다. 그죠? 그 다음에 경덕왕 이후에 전제왕권이 다시 약화돼서 신라 하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죠? 신라 하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양상 이후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없어졌던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수상이 뭘로 바뀐다고요? 수상이 다시 상대등이 수상이 되더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하대가 되면 골품 제도가 동요하고 전제 왕권이 붕괴되고, 됐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호족 세력과 해상 세력이 성장, 중요 표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력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때 호족입니다. 호족. 동그라미 하세요. 호족. 고려 건국의 주역 이렇게 써놓습니다. 호족이야말로 그 다음 세상 고려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호족이 누구라고요?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 송악지방의 호족이었죠. 이렇게 고려 건국의 주역을 뭐라고 한다? 신라 말, 신라 하대 등장한 지방 세력가를 뭐라고 한다고? 호족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겁니다. 호족들은 세력 크기에 따라서 대호족, 작은호족 이렇게 나눴는데 줄거세요. 반독립적 세력, 이런 표현이 나오면 호족밖에 없어요. 알겠죠? 반독립적 세력 그러면 호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볼까요? 청해진, 완도의 청해진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있었어요? 청해진에? 장보고가 있었죠. 장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호족이에요. 신라한테. 기타 이제 육두품들은 골품 체제의 신분 질서에 강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육두품들이. 잠시 또 칠판을 볼까요? 제가 지금 골품 제도를 말하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되게 찜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골품 제도를 마저 설명을 하고 갈까 합니다. 자, 이 골품 제도는 왕권이 강화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중앙집권화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분 질서입니다. 신분 질서가 확립되었다. 근데 이 신분 질서는 뭐냐? 아주 폐쇄적인 신분 질서예요. 이 표현, 어떤 신분 질서라고요? 폐쇄적 신분 질서입니다.
이 폐쇄적인 신분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무슨 제도죠? 카스트 제도와 흡사한. 알겠죠? 그래서 네 조상이 누구냐? 조상의 피줄, 즉 혈통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치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규정짓는 그런 신분제도를 뭐라고요? 폐쇄적 신분제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뭐 골품 제도가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골은 주로 뭐냐? 골은 왕족을 말하고, 알겠죠? 품은 주로 육두품을 말한다. 족장 출신을 말한다. 알겠어요? 자, 원래부터 왕족이었던 놈들도 있고 원래 지방 족장 출신도 있는데 얘네들의 신분 질서를 중앙으로 지방 족장을 끌어들이면서 서열을 정해준 겁니다.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골품 제도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품 제도를 표로 보자면 신라의 관등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관등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신라는 관등 조직이,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지금은 공무원이 몇 급 공무원부터 있죠? 9급 공무원부터 있죠. 9급도 다시 갑을 이렇게 나누니까 사실은 몇 개가 있는 셈이에요? 18개가 있는 셈입니다. 고려하고 조선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알았어요? 9급이지만 그것을 갑을 이렇게 나누니까 18개 조직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신라는 맨 밑바닥이 17관등이었어요. 17관등으로부터 어디까지? 1관등까지 있어요. 1관등. 그래서 진골 같은 경우는 17관등에서 1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관등 관직명이 뭐냐면 이벌찬까지 관직 진출이 가능했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거 쉽잖아요. 신분이 원래 왕족이면 박씨건 김씨건 석씨건 내물계 김씨건 무열계 김씨건 이렇게 왕족들은 맨 꼬리부터 시작해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벽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벽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이벌찬.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 이벌찬. 다시 진골에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최상한선은 이벌찬이다. 맞아 틀려요? 맞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육두품들은 대족장이죠. 대족장 출신이에요. 대족장 출신이 골품제에 편입돼서 육두품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6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들의 관직 상한선은 몇 관등이라고? 6관등이에요. 6관등은 아찬. 그래서 아찬까지밖에 선생님 그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고요. 알겠죠?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두품이 있어요. 오두품만 있겠어요? 사두품도 있겠죠? 사두품만 있겠어요?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3두품, 2두품, 1두품도 있었을 터인데 애들은 밑에는 전부 다 뭐예요? 평민화 돼버렸어요. 굳이 여기다 쓰지 않아도 돼. 다 똑같아졌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5두품과 4두품은 뭐예요? 작은 족장 출신이에요. 소족장. 족장은 족장인데 작은 족장 출신이었다. 그래서 5두품은 10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관직 진출한 상한선이 몇 관등이라고? 10관등. 4두품은 12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12관등. 그래서 이렇게 1관등 이벌찬, 6관등 아찬, 10관등 대남아, 12관등 대사, 이렇게까지밖에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런 면에서 뭐예요? 벽이 있다라는 면에서 뭐예요? 폐쇄적이다. 됐죠? 관직 진출의 상한선이 정해져서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더라도 너는 몇 칸까지 지어. 신발 놓는 돌은 몇 개 이상 놓을 수 없어. 담장 높이는 몇 미터 올라가면 안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말을 놓는 마구간 칸수도 너는 몇 개 이상 지을 수 없어. 이런 이 사회가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한. 무슨 사회? 폐쇄적 사회였다. 알겠죠? 그리고 옷을 따로따로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되게 많이 속아요. 옷은 신분별로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유니폼은 관등별로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은 무슨 색깔? 자색. 여기는 뭐예요? 비색. 여기는 뭐? 청색. 여기는 뭐? 황색. 이렇게 자비, 청, 황. 관복의 색깔은 무엇에 따라서?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알겠죠?
관직별로 관직에 따라 구분했어요.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하면 되게 속아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관복의 색깔이 달랐다라고 해야 맞아요. 알겠죠? 되게 많이 속아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진골하고 육두품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은 황색이다. 맞아, 틀려요? 거봐요.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죠? 황색 다 입을 수 있으니까 황색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운데 아마 거기까지 안 나올 거예요. 요즘 문제들이 되게 쉬워져가지고요. 되게 쉬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이 정도는 자비, 청황, 옷 색깔을 구분해 입혔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중에 이제 지금 54조 육두품의 도전 보세요. 골품 체제의 신분 질서에 강한 불만을 가진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가질까요? 이거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가질까요? 응? 관직의 상한선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관직사를 하면서 보니까 얘가 나보다 훨씬 더 멍청해. 나는 박사학위가 두 개나 있어요. 왜?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육두분들 되게 당나라에 건너가서 유학 갔다 온 뭐라고요? 도당 유학생 출신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관료 집단이죠. 이 도당 유학생 훨씬 더 공부도 잘한 놈인데 재벌 2세라고 유아인 나온 영화 뭐였죠? 응? 베테랑에 그런 것처럼 신분이 단지 높다는 이유로 얘들이 다 갑질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누가요? 육두품들. 그죠? 육두품들이. 또 하나 육두품들의 고민은 뭐냐면 옛날에 왕의 힘이 강했을 때는 왕권이 전제화되었을 때는 이 힘센 왕한테 철싹 붙어서 함께 특권을 누렸어요. 충성을 다하면 충성의 대가로 뭐가 와요? 땅이 와요. 근데 왕권이 약합니다. 왕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 도당 유학생들이 왕과 서로 결탁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좋잖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 새끼 믿고 따라 있다가는 얘가 어느 날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잘리면 나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약한 왕보다는 차라리 누가 더 안전빵이에요? 시골 내려가서 누구를 섬기는 게 낫다? 호족과 결탁해서 이 호족을 왕으로 만드는 게 낫다라고 킹메이커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 생겨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호족을 띄우고 누가 그 설계를 해요? 육두분들이. 그래서 왕건 뒤에는 누가 있어요? 3최가 있어요. 최씨들이. 최승우, 최은희, 알겠어요? 이런 최씨들이 일당이 있어가지고 그 태조 왕건을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왕으로 만들게 킹메이커 노릇을 해요. 현명하잖아요. 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육두분들이 왜 신라 중대는 이 왕과 결탁돼 있다가 신라 하대가 되면 왜 왕을 등지고 오히려 호족과 결탁되지? 뭐 때문에? 자기 생명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들이 또 뭐냐? 신라 하대가 되면 선종을 개창합니다. 선종 개창. 종교를 만들면 돈 많이 벌죠. 지금도 그래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사회가 혼란할수록 어디는 돈 많이 벌어요? 전 버는 데하고 절이나 내가 답사 다니라고 절들 많이 다니는데 왜 너무 외제차들이 많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시주 내려온 사람들이 했거든요. 스님이 뚝 타고 나가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야 이거 교회도 이렇게 아방궁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그러더니 절도 갈수록 부자가 되는구나. 절이 자꾸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절이 자꾸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교회도 자꾸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높이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민중들 부자. 우리나라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해가지고 한 100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잘 살아요? 구원 받았어요? 전부 다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믿고 오면 다 구원받고 해야 될 텐데 종교 신도들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살기 힘들고 자살률은 세계 1위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바로 뭘 의미하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낮은 데로 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일해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지 건물 짓고 지 자손한테
목사 자리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자꾸 삐딱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누구야 누구 육두품과 선종 대창자, 육두품과 호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생각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발해를 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네.